자, 여의도 포커 장해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어제 그저께 많은 분들이 막 화를 내시고 또 막 비판도 하시던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그랬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가까이 되시죠. 예. 한 유튜브에서 네. 저보고 뭐 배신자다 뭐다 막 일어났는데요. 네. 일단 제가 라디오 저는 안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박사님은 안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가 라디오 나가서 인터뷰한 전체 내용을 보지 않고 네. 그 한 문장만 따서 또 막 보수 유튜버 우파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유감인데. 네. 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법률적 조언을 참 많이 하는 원영섭 변호사님도 그렇고 네네. 이 수사나 조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도 이제 재판에 출석하셨잖아요. 네. 재판에 출석했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떳떳하고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사법적으로 이 문제를 당당하게 털어버리는 게 오히려 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충정 어린 이야기였고 이를테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구속기간 만료가 되니까 어떻게든 특검이 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구속하려고 불법적으로 또 기소를 하고 구속 심사가 열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너무나 억울하고 열받지만 구속 신문조사에 안 나가면 말도 안 되는 구속이 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법조인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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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이게 왜 부당하고 불법인지에 대해서 항변하고 적극적으로 법적인 논리를 펼쳐야 오히려 불구속 상태에서 이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인터뷰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부분인데요. 예.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끼리 좀 싸우고 서로 욕하고 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보탤게요. 우리가 뽑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 두 대통령을 다 탄핵당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아예 나가지를 않았어요. 물론 나름의 그 뜻이 있었겠죠.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첫 공판부터 나가서 직접 변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는지를 설명하고 또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개몽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 대응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오해할까봐 네. 그 인터뷰에 보면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런 네. 와중에도 방금 딱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님의 헌법재판소 출석이 네. 어떻게 보면 여론을 바꾸는데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마찬가지로 이 특검이 부당하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그냥 마냥 피하거나 거부했을 때 오히려 이 좌파와 언론들이 총공세해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자라는 하나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는 아닌가 적절한 시점에. 네.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 것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건데요. 그거는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의한 불법적 수사였기 때문에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검찰의 수사와 재판, 지금 진행되는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기회에 당신의 생각을 더 분명하게, 더 당당하게 지금 법정에서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말씀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뤄야 될 다른 주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 캐나다 G7 가서도 완전히 이 국제 미아처럼 하더니 이번엔 아예 나토에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완전 휴전을 하기로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나토에서 그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태 지역의 4개 나라가 네. 워낙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회원국은 아니지만 초청했는데 그 4개 나라와 따로 특별회담을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일본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트럼프의 그 진짜 생각인지 아닌지는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이는 안 간다고 지금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좀 정밀한 외교적인 분석 이전에요. 네. 이재명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G7 가서 그 내재적 접근은 이종석이나 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이재명 내재적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7 가서요. 예. 삐진 거예요. 삐졌다. 아니 본인은 나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하면서 이 공군 1호기 전용기 타고 갔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건 그 캐나다 공항에 어. 제가 본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 환영 행사 중에 가장 초라한 행사였거든요. 뭐 거의 없던데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없던데. 그러니까 거의 시골에 방치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저는 전용기를 타봤잖아요. 제가 예. 윤석열 대통령님 모시고 유럽 순방을 동행해봐서 아는데 네. 진짜 의리의리하게 온 공항이 떠들썩하게 환영 인파와 떠나갈 때도 그 환송 인파가 가득했었거든요. 아하, 예. 제가 모시고 네덜란드 다녀왔을 때는. 음. 근데 거기에 비하면 거의 캐나다 시골에서 옆 동네 이장님 왔나 하는 정도의 그런 아니 가장 이장이 좀 맞긴 보태자면. 맞아. 재명인의 마을 이장이었어. 그러니까요. 재명인의 마을 이장이잖아요. 캐나다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알지?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갔다가 아하. 룰라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마크롱이 됐다 너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해버리고 그 마크롱이 윤석열 대통령 대하는 태도와 이재명 대하는 태도 극명한 대비되는 짤이 아하. 또 온라인에서 막 유행이 되거든요. 네. 네. 윤 대통령 G7에서 만났을 때는 옆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대통령님 팔을 만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마크롱이. 예. 예. 이재명은 룰라가 손가락질하니까 이재명 표정이 싹 굳어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비매너를 자기가 당했다는 거. 아하. 그러니까 마크롱이 그냥 이재명을 애 달래듯이 넌 빠져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룰라랑 할 이야기 해버려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나가봤자 재미없구나. 음. 한국에서야 MBC, JTBC가 띄워주는 대통령이지 G7이나 선진국들 모임 가면 나는 완전 시진핑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패키지 상품이라고. 어허. 네. 그냥 시진핑 똘마니 취급이나 당하는구나. 에이 나 안 나가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외교 문제 이전에 이재명의 어떤 심리에 대한 저는 내재적 접근이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네. 왜 쪽팔려서 못 가는 거구나. 삐진 거죠. 네. 아니 근데 뭐 우리 친구 사이에는 삐지면은 누군가가 가서 또 다독다독해요. 야, 뭐 쟤 원래 그런 애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삐지면 그걸로 끝이야. 그렇죠. 누가 그 이재명 삐졌다고 그 심기를 맞춰주려고 하겠습니까? 네. 룰라가 아주 대표적인 좌파 대통령인데 좌파인 룰라가 보기에도 이재명이는 이게 허접해 보이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좌파들이 오히려 서열에 더 민감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룰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재명은 굉장히 어설프고 특히 그 전과라던가 뭐 셰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왜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진핑도 지금 중국 내에서 군 장악력을 잃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하. 예. 시진핑 패키지인데 아하. 그 시진핑의 입지도 불안불안해요. 그러니까 외국 정상들 그 냉정한 국제 정글 같은 정상회의에서는 이재명을 존중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한테 협박당하고도 찍소리 못하고 뭐 임기 끝나고 나면은 꼭 재판은 꼭 좀 받아주세요. 약속 좀 해주세요. 뭐 이러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태라는 자? 그러니까 지금 재판 받으시라라는 말을 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겠습니까? 참나 좀. 이왕 거기까지 가서 재판 이야기를 꺼낼 거면 네. 임기 끝나고 재판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재판 중지된 것들 그냥 그거 국정하는 도중에 하루씩만 시간 내면 되는데 재판 받으시라. 그게 국민들 보기에 평등한 일이다라고 아하. 일가를 했다면 김용태 위원장 인기가 훨씬 더 올라갔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참 아쉽고요. 그 와중에 또 이재명은 이게 방구석 여포라고 하죠. 밖에 나가면 찍소리도 못하고 길을 못 펴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여포가 되어가지고 막 뭐 큰 소리 치고 막 하는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방구석 여포라고 합니다.
G7 가면은 손가락질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김용태 위원장한테 너는 털면 뭐 안 나올 거냐, 김민석이 뭐가 문제냐. 근데 이게요, 우리가 김용태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지만 그래봤자 이제 90년생이거든요. 그렇지. 35살이에요. 35살짜리가 뭐 털면 뭐가 35살이 털면 뭐가 털릴 게 있겠습니까? 김민석처럼 뭐 8억, 6억을 집에 현금으로 받아두고 소명 안 하고 이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이로 따져도 아들뻘 정치인한테 야 너는 털면 안 나오냐, 이게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도리에 많이 어긋나는 참 나쁘끄러운 방구석 여포짓이죠 이게. 근데 그걸 협박 받았으면은 뭘 좀 들고 일어나지는 못해도 뭐 좀 해야지. 그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게 뭐야 도대체. 근데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네.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공개 자리에서 마음껏 털어보십시오. 저는 마음껏 터셔도 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같이 털자 그래야지. 네, 같이 텁시다. 네. 그리고 재킷을 벗어서 주머니를 털어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또 엄청 화제가 되고 사실은 일약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밥상이 차려진 거였거든요. 아이고, 참. 그런 부분에서 뭐 이재명의 저 방구석 여포짓, 아들뻘 정치인에게 협박하는 태도도 참 말이 안 되게 참담하지만 네. 그걸 좀 더 김용태 위원장이 세게 현장에서 받아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네. 오늘 하고 내일 이틀 동안 김민석 청문회라고 하는 걸 하는데 우선 증인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이종배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자료를 뭐 25%, 26% 밖에는 제출을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어. 그냥 오로지 김민성이 하나 앉혀놓고 청문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산무 청문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없고요, 자료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사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의혹이 터지면 미안한 척이라도 하는 게 정치권의 상식이었는데 민주당과 좌파들은 미안한 척 자체를 안 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이냐? 나는 잘못한 건 없다. 심지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건의 유죄를 받았음에도 그건 수사한 검찰 잘못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공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셈인데요. 이 산무청문회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이미 김민석에게 많이 집중하고 있고 6억에서 8억가량의 현금이 소명이 안 되고 있고요. 어제 아주 결정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좌파 중에 좌파 매체인 뉴스타파에서 김민석 현금 6억 이상 소명이 안 된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이건 뭐냐면 좌파 진영 안에서도 김민석 문제를 두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봤을 때 그동안 김민석이가 엄청 없는 티를 내면서 아마 좌파 안에서 활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그렇지. 없죠. 네. 저게 저렇게 현금이 많았는데 나한테 밥 한 번 안 사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 아니 그리고 아들은 1년에 1억 이상 드는 미국 명문대에 유학을 보내? 그래놓고 전처가 다 해? 근데 왜 계좌 송금 내역? 그거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그거 계좌 송금 내역 깐다고 해서 다른 그 전처의 금전상의 어떤 비밀이 오픈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들한테 학비랑 생활비 보낸 것만 딱 집어서 공개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낸다는 거. 그리고 총선 전후로 자녀의 예금이 1억 5천 증가했다는데 이 1억 5천의 출처도 소명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대학생인 자녀가 1억 5천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럼 이걸 전처가 증여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받았는지를 말하면 되는데 전혀 해명 못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찐 좌파들이 배신감을 느낄 만하죠. 그리고 좀 깊이 있는 맥락을 설명해 드리면 이재명의 인사는 철저하게 내년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거 10개월짜리 총리입니다. 서울시장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충남지사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호 정무수석, 강원도지사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국정을 긴 호흡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력 짧게 쌓아주고 1년도 안 돼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총리 전부 다 지선 출마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민주당의 서울 정치인들은 김민석이 잘 되고 총리로 승승장구하는 게 배 아픈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나도 서울시장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민석발 내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겉으로는 다 이재명한테 충성하는 척 잠잠하지만 서울에 뭐 박주민이고 박홍근이고 뭐 심지어는 이번에 당대표 나온다는 정청래고 다 서울에서 자기가 시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김민석 발목을 잡고 기스를 내야
나도 서울시장 도전할 수 있다. 이 좌파들의 어떤 이중 작전이 그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막까지도 좀 그래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상호는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더니 강원도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우상호의 평생 소원이었는데 아 이건 이뤄질 수 없는 소원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강원도지사로 내부 튼지는 좀 오래됐고요. 아하, 제가 그래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취재해 보면 정무수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상호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인사래요. 그렇지. 왜냐하면 강훈식이 운동권 서열로보나 정치 서열로보나 한참 후배거든요. 한참 아래지. 예. 그 한참 후배 밑에 들어간 거예요. 음. 그건 뭐냐? 백수로 있으면서 그냥 방송국에 얼굴이나 들이밀 바에는 잠깐 자존심 접고 들어갔다가 그래. 강원도지사 간다라는 게 우상호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 지금 저 비탄감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이 개딸들 사이에서도 뭐 입이 튀어나온 사람들이 댓글에다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거 꽤 오래갖고 좀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고요. 그 재명인의 마을 주민들이나 개딸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대출 안 받은 분 찾기 거의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아니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든 간에 빚을 안 내면 재벌 아들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리면서 살다 보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대출 받고 허덕이고 그러고 있는데 이자 따박따박 내고 어려워도 허리띠 졸라매서 빚부터 갚는 게 대다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이잖아요. 네. 이제 다 바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은행에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대요. 나 왜 빚 갚았냐. 그렇지. 내가 갚은 빚 돌려달라. 그렇지. 너 왜 맨날 나한테 연체됐다고 문자 넣어가지고서 나를 겁박하고 협박했냐. 가만히 있었으면 이재명이 다 갚아주는 건데. 그렇지. 아니 지금 은행 창구 직원들이 블라인드 온라인 사이트에 난리래요.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어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빚 다 갚고 성실하게 예를 들면 경제 생활한 개딸들도 열받는 이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한 번 이게 정착되면 앞으로 이제 대출 안 갚는 풍토가 생겨요. 그렇지. 나 한 좀 버티면 5년 버텨서 좌파가 정권 잡을 때마다 빚 갚아줄 건데 내가 이걸 뭐하러 갚냐. 그래서 이게 단순히 빚 한 번 갚아주고 많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두고두고 좀 깊은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자, 마무리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모로 계속 어려운 시기고 뭐 우리끼리도 막 설왕설래가 많고 한데요. 이재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내년 지방선거 바라보고 있어요. 강훈식, 우상호, 김민석 다 지방선거용 인사들입니다. 해수부 장관 전재수, 부산시장 염두에 둔 그렇죠. 인사인 예.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고 그 정권의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금 10개월 뒤, 1년 뒤를 바라보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지방선거에서 균열을 내고 총선에서 막타를 쳐서 이 정권을 3년 만에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전략적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라는 그런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이 나오셔서 한 이틀 동안 좀 우리 자유파 SNS 진영에서 좀 시끌시끌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헌재 재판 아무리 그게 억울하지만 일단 헌재 재판에 처음부터 나와서 직접 변론을 한 것부터 해서 부당한 그 수사권이 없는 부당한 그 공수처가 불법으로 수사한 것은 거부했지만 그러나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은 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직접 가서 계속 직접 변론하고 하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고 잘못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당당함으로 특검이건 뭐건 간에 정면 돌파하자.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좀 오해를 하시고 아니 대통령한테 수사받으라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 이틀 시끄러웠지만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끼리 이럴 때가 아니다. 제가 30초만 그러세요. 마무리 멘트 해도 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3년 윤석열 정부 내내
별의별 우여곡절이 다 있었잖아요. 제가 단 한순간도 그 3년 중에 하루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대열에 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공천 취소당하고 그 억울하게 잘린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국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약간 자기 기분 상하고 수틀리면 대통령 욕 막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장해찬 넌 배신자다 이러니까 제가 욕을 들어도 고성국 박사님한테 들으면 억울하진 않을 텐데 이건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 하루 이틀 막 자극적인 썸네일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난 3년 4년의 행보를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네, 우리 장희찬 최고위원과의 대담 중에 미애김님의 슈퍼챗까지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여의도 버커 장희찬 최고위원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정론일침 그리고 고성국 칼럼으로 계속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